법정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박민주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옆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무표정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이수진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두 아이의 사진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언급했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수진의 경제력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현재 무직 상태이며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이 자리에 나왔죠. 법률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재판장이 수진에게 반론할 내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키우고 싶습니다. 일자리도 곧 구할 겁니다. 방청석에 앉은 강정숙은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죠. 민주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빨리 끝나길 바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법원 1층 놀이방에 맡겨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죠. 정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이혼 끝났어. 오늘 저녁에 보자. 그의 목소리엔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놀이방 문을 열고 민서와 민우를 불렀어요. 민서가 엄마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와?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바쁘셔서 못 오셨어. 새 모녀는 손을 잡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수지는 주차장 쪽을 힐끗 돌아봤어요. 고급 외제차에 타고 있는 민준과 정숙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차는 곧 빠르게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민우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과자 한 봉지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잠에서 깨어 재빨리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서와 민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수지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아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지어 아이들을 깨웠어요. 민서야, 민우야, 일어나야지. 민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졸린 눈으로 엄마 품에 안겨 칭얼거렸어요. 아침을 먹인 뒤 수지는 민서를 유치원에, 민우를 어린이집에 각각 데려다 줬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 30분이 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뛰다시피 해서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보조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늦었네. 빨리 설거지부터 시작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어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그녀는 쉴 틈 없이 그릇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3시가 되어 일을 마치고 나오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수지는 다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아이들을 데리러 다녔어요. 민서의 유치원에 들어서자 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씻겼어요. 민서가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자 수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사줄게. 저녁 8시 아이들을 재운 뒤 수지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대리운전 앱에 접속하자 곧바로 호출이 들어왔어요. 강남의 한 술집 앞으로 가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술 취한 중년 남자가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았죠. 이혼녀가 애들 둘이나 데리고 산다며? 힘들겠네. 수지는 아무 대꾸 없이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은 23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수지는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양육비가 들어온 지도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고 오히려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수지는 내일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월세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VIP룸 안에서는 민준과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안주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새 여자친구는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웃음을 터뜨렸죠. 정숙도 아들 옆자리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계약 성사됐으니까 다들 마음껏 드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정숙은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선물이야. 여자친구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사업 확장으로 수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치켜세우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쏟아냈죠. 시간이 흐르자 민준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었어요. 새벽 1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여자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대리 불러요. 너무 취했잖아요. 민주는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걱정 마.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심히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차는 강남대로로 진입했어요. 민주는 과속으로 차선을 바꾸며 운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어요. 앞쪽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차는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대형 트럭이 나타났어요. 여자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지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죠.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 갇힌 민준을 꺼내려 애썼어요. 민준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정숙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숙을 부축했지만 그녀는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죠. 정숙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어요. 병원 밖에서는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복도까지 빼곡하게 놓인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준의 대형 영정 사진이 단위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숙은 흰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해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어요. 민준의 사업 동료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이 그녀 옆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죠. 정숙아, 너무 슬퍼하지 마. 몸 상할라. 정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민준의 회사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술만 안 드셨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빈소박 복도에서는 민준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연락했대? 다른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했는데 올까? 올 리가 없지. 오후가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더욱 이어졌습니다. 정숙의 동생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손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빈소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피로에 지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누군가를 안내하려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뒤돌아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구에 선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